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밀턴, 키르케고로 이런 분들과 김교신 사상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김교신 선생의 신앙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신을 비롯해서 무교회 진영에서는 대체로 만인 구원론을 받아들이죠. 모두가 다 아,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런 만인 구원론 입장인데 이제 그런 글을 썼더니 김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김 선생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자기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이들의 심성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가 보기에 성경 읽기와 기도에만 매몰된 삶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 그는 신앙인일수록 공업, 농업, 상업 등 구체적인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회복해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독서 범위를 성서 밖으로 확장하여 지리, 역사, 문학, 자연과학 등을 두루 섭렵하는 것이 정신보건상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학다식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기형적 비대를 막고 인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였다. 이러한 지적 확장은 우찌무라 간조가 천명했던 전도의 정신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학이라는 필수적인 교리 시스템에 갇힌 종교 전문가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자연과학과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정직하게 탐구하는 학도들이야말로 복음의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세계관에 본로했다. 34년에 발표한 우리는 한 평신도다에서 김교신은 평신도만이 가질 수 있는 직관적 본능을 예찬한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본질과 허영을 구분해내는 순수함이 평신도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 선생 글에서 이제 인상적인 점이 바로 100%의 확신보다 50%의 의혹과 싸운다. 라는 이 선언이죠. 그래서 이 선언은 신앙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김교신의 핵심 사상이다. 그는 이단 박멸의 광기에 사로잡힌 이들이 형제를 현미경으로 치밀하게 감시하는 세태를 대탄하며 오히려 멀리서 포용적으로 바라보는 망원경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전문은 귀한 것이나 전문가는 편협해지고 싶다. 그래서 루터와 츠빙글리의 성찬 논쟁도 필경은 이 발달한 전문가의 감각이 원인이 된 것 아닐까. 그래서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 되기를 원하며 평신도의 것을 감사한다. 세례의 유무, 교파의 종별 등등은 크게 개의할 바가 아니다. 올해는 성제를 심판하지 않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루터와 츠빙글리의 성찬 논쟁은 유명한 마르부르크 대자죠. 마르부르크 콜로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루터와 츠빙글리의 사례를 들었는데 교리적인 세밀함에 매몰되어 형제를 적으로 돌리는 종교적 과민증을 그는 경계했다. 그는 비평가들의 목소리보다 성서 그 자체로 돌아가길 원했으며 특히 교회 밖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주목했다. 그가 아마추어리즘을 고집한 이유는 명확했다. 당시 조선의 기독교 신자 30만보다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나머지 1970만 명의 민중이 그에게는 더 소중한 성서 조선의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파 장벽에 갇힌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평신도의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루터와 스빙글리 학설이죠.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상징이냐 이거를 두고 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서사 유명한 장면이죠. 김규희 선생은 이제 루터와 츠빙글리 이 두 사람의 결렬을 소위 현미경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망원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형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 이것도 이제 김교회 선생이 주창한 학문과 신앙의 합금과 연결되는 대목인데요. 영문학자 C.S. 루이스. 아마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신 분 가운데 그 C.S. 루이스 책을 아마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도 국내에 번역된 책들은 그 루이스 책을 거의 다 갖고 있고, 뭐 영어 원본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 평신도면서 신앙인이죠. 그 20세기 최고의 그 호교론자라고도 꼽히도 하고요. 이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태양에 비유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본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나옵니다. 영광의 무게. 태양 그 자체를 응시하는 것보다 그 빛에 의지하여 세상 만물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이 영문학자라고 그랬는데 루이스가 사실은 그 밀턴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영어권에서 아주 유명한 그 밀턴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존 밀턴에 대한 책도 하나 쓴 게 있죠. 이 비유는 존 밀턴의 아로파기티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주 흡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루이스가 얘기한 이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그 밀턴 글에 나옵니다. 밀턴은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엄중히 충고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지혜롭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를 후려쳐서 어둠 속으로 빠뜨립니다. 성광을 보면은 우리 눈이 먼다는 거죠.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빛은 영원히 쳐다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빛에 의해 우리의 현재 지식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발견토록 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와 밀턴의 말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턴은 종교개혁자들이 밝힌 빛에만 머물지 말고 그 빛으로 진리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우리가 찌브잉글리와 칼뱅이 비춰준 성광만을 너무 오래 바라본다면 정작 세상을 보는 눈은 멀어버릴 것이라는 경고였다. 밀턴은 신앙의 규범이 교회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정치, 즉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지식과 학문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신앙인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진리에 근거한 개혁을 실천해야 될 책무가 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20세기 전반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러한 진리 확장의 시도가 있었다. 1934년 지리학자 김교신과 역사학자 함석헌이 각각 조선지리 소고와 성서적 입장에서 온 조선 역사를 통해 전공 학문에서의 신앙적 개혁을 실천해 옮겼다. 함석헌이 성서선 62로 34년 2월호죠. 이때 여기서 역사의 서막을 열자 김교신이 곧바로 이어진 그 3호로에서 지리학의 결실을 게재했다. 30대 중반의 두 젊은 학자가 무교의 신앙을 토대로 학문적 성취를 잇따라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다. 김교신은 이 시도로부터 2년 뒤인 금후에 조선 기독교에서 학문과 신앙이 완전히 어우러진 합금이 되어야 앞으로 닥쳐오는 순교의 세대에 능히 견뎌설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짚었듯 신앙보다 학문을 앞세운 그 어순, 그러니까 학문과 신앙이 합금이죠. 신앙과 학문의 합금이 아니라 학문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교계의 반지성주의를 거부하고 엄밀한 지성 위에 신앙의 진실성을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절대자를 교회라는 작은 우물 안에 가두고 세속의 학문을 신앙과 무관한 곳으로 치부하는 이원론적 태도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 학문과 신앙이 합금을 일궈낸 20세기 전반의 무교회 그룹 젊은 학자들은 우리는 무교회 학파라고 부를 수 있다. 교회 제도에 갇히지 않고 우주와 역사를 진리의 마당으로 삼은 무교회 사상은
이로써 비로소 당당한 학문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학문의 기본 자세는 지적 호기심이다. 김 교수는 기독교 신앙과 호기심이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만물에 대한 경외와 탐구심이 깊어진다고 보았다. 그 우주와 역사를 교회로 받아들이는 무교회주의자에게 모든 사물고 학문은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는 거룩한 텍스트였다. 이게 이제 김변 선생의 말인데 기독교 신앙에 사는 자의 한 가지 특색은 번백사에 흥미진진하여 끝없는 취미를 자아내어 달콤한 생활을 곳곳에서 발견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 무미건조한 학문이 무엇일까? 수학인가? 증명이 없어도 자명한 공리 있음을 배울 때 증명할 수 없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제자이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약종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수학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학에서도 수에 정확하며 이에 무궁하며 외국어가 무미한가? 그 단지 상용어 학술어로만 공부하려면 무미할 것이다. 그러나 한 민족, 한 나라의 언어와 문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에게 나타나는 기록이다. 지리학의 건조한가? 모세의 출애굽, 리빙스턴의 탐험지, 슈바이처 박사의 전도활동 지역으로 볼 때 아프리카 대륙 같은 암묵 대륙, 사막 대륙도 우리의 100% 흥미를 돋우니 그 밖의 대륙의 흥미야 말해 무엇하랴. 복음의 생명을 속에 두고 역사를 읽으라. 논어를 음미하라. 과연 새로운 의미로서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김 교수는 복음의 생명을 속에 두고 학문을 연구할 때 비로소 배움 자체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앙이 학문의 렌즈가 되어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게 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김 교신이 무교회주의를 전적 기독교라 부른 이유다. 수학, 외국어, 지리학, 역사학, 나아가 논어 공부에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버릴 것 하나 없는 흥미로운 구도의 길이었다. 더불어 앞에서 인용문에 나오지만은 한 나라의 언어와 문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에게 나타난 기록이라고 하는 고백은 모국어를 신성한 계시의 통로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김치냄새라는 기독교를 추구한 김교신의 민족적 주체성이 학문적 호기심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일제 압박이 거세지며 모국어 사용조차 금지되는 시절 언어를 빼앗기는 것은 곧 하나님이 부여한 민족의 영적 기록을 말살당하는 것과 같았기에 그의 고통은 더욱 근원적이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목이 걸려서 감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에는 본래 겸허하여 배우기를 즐기는 존재여야 한다. 김교신은 서적뿐 아니라 이름 없는 농부와 노파에게서도 진리를 발견하며 아랫사람이나 후진국에서 배우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기독교 본연의 자태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조선 교회의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런데 오늘날 조선 기독교도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저들은 교포가 다르면 벌써 배울 일이 없고 가르칠 인연이 없지 않은가? 화석화된 법규에 따라 구속하고 노회, 회, 연회 등의 결의로서 인형의 춤을 추면서 완미하고 고로함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지 않은가? 바라건대 동맥경화증보다 더 두려운 병, 우리 심령의 경화를 면케하여 끝까지 연하고 부드러운 심령,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청년으로 두어 주소서. 교파주의에 매몰된 교회주의자들의 다친 심성은 성장을 멈춘 화석과도 같았다. 김교신은 이들을 동맥경화에 걸린 늙은 정신이나 일갈했다. 그들의 종교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닌 교회라는 조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했다.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는 이러한 정체를 거부하고 끝없이 배우고 자라나는 청년 정신의 회복을 꿈꾸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동적인 청년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 배움에 대한 김교신의 태도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다. 그는 현역한 교회주의자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고백도 서슴지 않았다. 가령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성구로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논어의 첫 구절이 그 자신의 정서에 더 깊이 공명한다고
솔직히 털어놓을 정도였다. 아까 인용문에서 나왔지만 여기 또 한 번 인용이 됩니다. 하기습지 불령료로. 어릴 때부터 들은 까닭인지 모르나 실상 기독교의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더 외우기 쉽고 마음의 합치함을 느끼는 수가 있다. 이거 오타 났네요. 특히 기독교계의 영적 능력이 있다는 신자, 고등 과정의 정통적 신조를 자랑하는 신자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기독교에 염증이 생기고 유교를 동경하는 마음이 일어남을 깨닫는다. 그런 공자도 평생토록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고 했다. 공자의 해면 조직같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 그 흉금이 한없이 그리워진다. 그 배울 마음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러한 공자의 자세가 기독교인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의 고백은 기성교계를 향한 예언자적 일관이었다. 이는 유교의 가치를 복음 위에 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주입식 교리로만 암기하여 지적 동맥경화에 걸린 신자들의 위선을 부끄럽게 하려는 충격 요법이었다. 그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역동적인 희열을 상실한 박제된 신앙보다 배움의 과정 자체에 순수하게 환희하는 학도의 태도가 복음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는 주체적 자각의 표현이었다. 배울 마음 없이 아집으로 굳어버린 교회주의자들을 볼 때마다 김교신은 유교와 공자를 향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그가 공자를 동경한 이유는 간단하다. 중수가까지 해면 조직처럼 배움의 여백을 남겨두었던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종교적 신앙이나 사상적 신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앙이나 신념 때문에 그 심정이 바위덩어리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다. 김교신은 신앙이나 이념 때문에 성장을 멈춘 이들을 향해 고칠 가능성이 없는 불치병 환자라는 극단적인 진단을 내린다. 그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다 눈이 멀어버린 이들에게는 그 어떤 약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소위 그 교회에 그 고질병 환자들을 그 김교인 선생이 참 개탄에 맞지 않았던 그 젊은 유문론자들 김 선생이 양정 부임 초기에 1930년 전후에 그 멋모르는 그 젊은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설치고 다니는 그것처럼 설익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미숙한 만큼 열렬하고요. 오직 옳은 것은 자기뿐이요, 귀한 것은 자기 주장이요, 자기 기도발이 가장 강한 거라고 확신한다. 골리앗처럼 그 섬뜩한 빛난다. 그래서 이 김교신은 이것을 이 가공할 신앙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병이 말하는 마녀를 보고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자 한다. 김교신은 가공할 신앙병 환자들을 미숙한 유물론자나 철부지 사회주의자들과 같은 무리로 보았다. 이는 그가 양정 부임 초기부터 30년대 초까지 교단에서 날마다 맞닥뜨리고 격렬하게 충돌했던 사회주의 성향 학생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하나의 이념에 사로잡혀 다른 학문적 가치나 타인의 인격을 배격하던 젊은 유물론자들의 그 굳어버린 독단과 오만함을 김교신은 기성교회의 신앙병 환자들과 동일한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한 것이다. 자, 신앙병은 김교신이 평생토록 가장 경계한 질병이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마주하는 모든 사물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그가 추구한 무교의 정신의 실체였다. 그 자기 신앙만이 절대적이며 타인의 신앙을 재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환자들은 오늘날에도 도처에 존재한다. 그들의 핵심 증상은 배움의 자세가 없는 교만이다. 김교신은 태양의 빛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빛이 비춰주는 더 넓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에게 신앙이란 굳어버린 확신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혼의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가는 청년의 여정이었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문일평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 이 김교신하고도 이제 문일평이 직접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유영모 선생을 중간에 두고
서로 이제 교류가 뭐 간접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단히 그 일제 때 식민지 시대 때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죠. 아, 아, 그 스피커를 꺼주시면 좋겠네요. 마이크를. 다석 유영모는 39년 4월 4일 평소 교류하던 호암 문인평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문 밖에 걸린 조등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러니까 다석 그 유영모 선생보다 8살 아래죠. 그런데 뭐 굉장히 그 단명했습니다. 50대 떨어졌으니까. 30년대 민족주의 사학에 거두했던 출생연도로 분이죠. 봐서는 1890년에 유영문 선생이 출생하셨고, 그러네요. 2살 예, 위네, 2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칼같이 적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비슷한 동년배 2살 차네요. 그죠? 2살 차이. 어, 그러니까 문일평은 생전에, 이게 유영모 선생이 문일평 선생의 댁을 모처럼 한번 벼르고 놀러 갔다가 마실 갔다가 그 대문 앞에 있는 조동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만나러 왔던 주인장이 벌써 불교의 객이 되어 떠났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한창 나이에 그것도. 30년대 민족주의 사학에 거두였던 문일평이 바로 전날 그것도 하루 전날 별세했다는 비보였다. 그 문일평은 생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를 모르고서는 인생도 학문도 진정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곤 했다. 아, 이게 이제 이용모 선생 글입니다. 18, 여기 있죠? 성서조선에 실렸습니다. 어, 물어보니 어제 아침 주인이 별세했단다. 신은 연전에 중병을 앓고 난 소감으로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불교 문화와 근래에는 기독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조선에서 두 종교의 깊은 조예가 없어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 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제부터는 두 종교를 좀 더 알아야 역사학을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고 또 나더러 형은 전도에라도 충실하라. 우리가 헛되이 사는 것이 큰일 났다. 하시던 씨가 드디어 가셨도다. 그러니까 문일평 선생이 이제 역사학자로서 정말 당대 1급의 학자인데 이분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 불교를 모르고서는 조선 역사도 알 수가 없다. 이런 탄식을 하면서 본인이 종교를 몰라서 역사를 연구하는 깊이의 한계가 있다. 이런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만년의 문일평은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해 없이 조선사를 연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학문에 그칠 뿐임을 자각했다. 유영문은 이러한 문일평의 학문적 전향에 큰 기대를 걸고 이제 앞으로 이분이 이제 뭐 50대니 50 나이 간 나이 50이니까 앞으로 이제 기독교와 불교를 열심히 연구하면 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경우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조선 역사를 볼 때 어떤 학문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유영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김교신 역시 문일평의 별세를 깊이 애석해했다. 김교신은 문일평의 역사학에 종교적 영성이 결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사론이 탄생하기를 고대하던 중이었다. 그러니까 함 선생이 그랬듯이 어? 문일평 선생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기독교라는 렌즈,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조선 역사를 바라보면 아주 새로운 차원의 역사학이 전개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다음부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김규 선생 글입니다. 호암 문일편 선생이 신앙 없는 생애를 헛되이 사는 것이 큰일 났다라고 통탄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는 진정한 학구의 는 드디어 찾을 때까지 찾고야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비록 기독교에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도 세상 학문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세상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면 진정한 학문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 종착역인 종교에까지 이루고 마는구나라는 감탄을 한 거죠. 음?
그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진리의 궁극은 결국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김규호 시인이 감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함석헌 형의 저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조선 역사 한지를 보내드리면서 이 한지라는 거는 이제 성서 조선에 실렸던 한 2년치를 보내드린 거죠. 기필코 선생의 사안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날 것을 은근히 기대하여 마지 못하였던 터인데 그 부음을 접했으니 애석한 일이요. 원통하기 그지없다. 어? 아깝다는 거죠. 참,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은 순간이요, 사는 영속한다. 생은 취생할 수 있거니와 사는 엄연하게 임한다. 음? 우리가 취생몽서라고 해서 취한 채로 살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임한다. 음? 앞에서는 구름 기둥과 뒤에 뻗는 불기둥을 누가 능히 안 보인다고 핑계하는가. 김교신은 문일평이 궁극의 지식인 종교에 도달하기 전에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유영모가 즐겨 쓰던 생선 토막 비유를 들어 청년들에게 병적으로 울렸다. 이거 유명한 비유인데요. 사실 이 비유를 김교신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노평우 선생도 평소에 유영모 선생의 그 생선 토막 비유를 종종 글에도 쓰시고 강연 중에도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생선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토막, 어린 시절이죠. 가운데 토막, 청년, 장년 때죠. 그런 다음에 꼬리는 뭐냐? 노년기죠. 예? 머리 가운데 토막 다 부서지고 꼬리 토막 잡고서 뉘우친다라는 노인도 계시거니와 가운데 토막인 중년을 주님께 바치긴 아직도 아까울까? 머리 토막인 청년을 맛없이 족쳐버린 후에 저 노인의 탄식을 반복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일생을 생선으로 친다면 다 늙어서 후회하고 꼬리를 잡고 꼬리만 남긴 채 후회하지 말고 머리 토막과 가운데 토막일 때, 그러니까 젊을 때와 중년의 나이 때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주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잠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이때 영원한 나라 항구한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께 성한 덩어리 전체를 드리려는 형제는 없나? 자매는 없나? 음? 그러니까 머리 토막과 가운데 토막 전체를 드리려는 형제 자매는 없냐 그 소리죠. 형제 자매여 들으세요. 바치세요. 이 김교신의 말입니다. 그 문일평은 근대적 이성과 전통적 지사의 기계를 겸비한 학자였다. 김교신은 문일평 같은 대가가 종교를 영적 렌즈 삼아 역사를 통찰함으로써 학문과 신앙의 학문이라는 독보적인 경지를 열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문일평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년기와 장래를 보내고 난 뒤 노년의 꼬리토막만 남긴 시점에서 세상을 하죽하고 말았다. 유영모의 상선토막 비유는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서군요. 너희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구절과 의미상 같은 맥락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노년의 꼬리토막 신앙을 경계하고 생의 가장 찬란한 청년기부터 전체로서의 헌신을 감행하라는 비평적 주제다. 문일평이 그 생의 끝자락에서야 도달한 미완의 깨달음은 김교신으로 하여금 생의 전 과정을 온전히 바치는 전체로서의 헌신이 얼마나 절박한 시대적 요청인지를 다시금 통감하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교신과 유용모의 관계를 좀 볼 텐데요. 그 존경과 선극기란 제목입니다. 김교신은 동양 사상과 다섯 유형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 차례 조언을 구했다. 31년 일기에서 그는 일요 성서 집회에서 참석한 유형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유형모 선생이 참고하여 오늘 공부에 선생의 독특한 해석을 첨가하사 우리가 개발되는 바 신기하였다. 동양 사람이 기독교를 가장 심원하게 이해하리라는 추측은 필경적중할 듯하다.
김교신은 동양적 사유를 통해 기독교의 신면을 들여다보는 유영모의 식견과 통찰력을 깊이 신뢰했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성조 곳곳에서 확인되며 유영모가 함석헌의 스승이었다는 점 또한 김교신에게는 중요한 유대감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존경심만으로 김교신의 태도를 단정짓는 것은 섣부르다. 제자 노평구의 회고는 김교신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노평구는 34년부터 36년까지 한 2년간이죠. 한 2, 3년간 김교신이 주관하는 학생 성서 집회에 출석했는데 하루는 산상수훈, 이때 삼상수훈 강의할 때입니다. 모임 후에 김교신이 학생들에게 뜻밖의 말을 던졌다. 어제 너희들과 자하문박 유영모 선생 댁에서 들은 이야기는 기독교가 아니고 인생교훈, 서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노평 선생 글입니다, 이게. 그 전날 학생들을 끌고 직접 유영모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성서 본질에서 복음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자 학생들 앞에서 즉시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사적으로는 어른으로 대접하고 그 사상에 귀를 기울였으나 제자들의 신앙 형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목에서는 양칼처럼 단호했다. 공사의 분리가 확실하죠. 김 선생이 그 유영모 선생에 대해 쓴 글이 또 있습니다. 호흡에 관한 유영모 씨 사상에 큰 것이 있었고 기도에 관하여서는 천박한 경험담뿐이었다. 이런 사실 그 성서 조선 독자 중에 유영모 선생이 있었거든요. 다 볼 걸 알고 이게 쓴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김 선생이 대단한 양반입니다. 상당히 그 유교적인 그 풍습으로만 따지면 연장자한테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간 이런 게 이제 김 선생다운 면모죠, 사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의미는 매섭다. 동양적 수행의 일환인 호흡에 대한 유영모의 지론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견해는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김교신은 추호의 양보도 없었다. 그에게는 인격적인 존경과 진리에 대한 엄격한 거리두기가 공존했다.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던 김교신 특유의 결벽성이 유영모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요, 두 분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두 분이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어, 그, 그 밖에 많은 공유점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각별하게 서로 존경하는 그런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김교신 선생 사후에도 유영모 선생이 정말 애통하게 여겼거든요. 슬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규인 선생의 그 반도적 그 조선주의 소고 얘기인데요. 이것도 뭐 조선주의 서구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중강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 전체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만 그 뽑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이 정말 그 저는 뭐 서양사가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한국사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인데 이 조선주의 서구가 특히 그 한국사의 그 근현대사에서 그 일본의 식민사관 그리고 식민사관의 그 이면이 바로 반도적 성격론이거든요. 이게 반도에 위치한 한반도 조선은 결국 대륙이나 섬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운명론적인 그러한 그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적 성격론, 식민사관을 격파하는데 조선지리소고가 아주 대단히 그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그 반도적인 성격론과 식민사관론을 그 한국 역사학계, 한국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격파하기 시작한 게 1950년대 말에 이기백 선생이 처음 그 깃발을 들었어요. 50년대 말에. 60년 다 돼서. 근데 그 기초 작업을 김규희 선생이 1934년도에 다 해놓은 거예요. 참 놀랍죠. 김 선생의 그 통찰이.
참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놀랍게, 곱씹을수록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김교신은 학생들에게 나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그러셨다. 그의 이러한 인생 철학이 전공인 지리학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조선 지리소고다.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를 표방했던 그에게 우리 땅의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신앙적 실천과도 맥을 같이 하는 필연적인 과제였다. 고려 통일 이후 약 1000년간 한국 역사는 아시아 대륙 동단에 돌출한 반도에서 전개되었다. 일제 관학자들은 이러한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이 한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불행의 굴레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불행의 굴레래요. 반도라는 것이. 대륙의 주인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섬나라였더라면. 그러니까 반도라는 말 자체도 사실 일본 사람들이 그 명명한 단어인데, 번역한 단어인데, 페닌슐라를 반도. 그러니까 섬도 온전한 섬이 아니고 반섬이라는 거죠. 반도. 응? 반도란 뜻이. 자, 대륙의 주인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섬나라였더라면. 그러니까 한반도는 대륙도 못 되고 섬나라도 못 되는, 결국은 외세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반도라는 어정쩡한 이슈 때문에 역사의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전락했다는 논리다. 이들은 사대주의 그리고 종속성이 바로 한국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강변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반도적 성격론이다.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은 이러한 숙명론에 쉽게 경도되었다. 이런 숙명론이 사실은 1970, 80년대까지도 이게 있었거든요. 네? 요즘은 뭐 이런 숙명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해방 이후에도 수십 년간 이 반도적 성격론, 그 식민사관 극복이 역사학계에 상당히, 한국사 하는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극복 과제였습니다. 그러니 뭐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일본의 그 관학자들이 그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그 영합하는 학자들이 그 일본의 그 조선 식민지화를 역사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식민사관과 반도적 성격론을.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선봉에는 미시나 아키히데가 있었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삼풍장영이라고 우리 배우는데, 그는 반도라는 자연 환경이 필연적으로 부수성과 주변성을 낳았다. 변두리란 얘기입니다. 반도는 필연적으로 반도를 무지하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조선 역사는 능동적 세계 건설이 아닌 수동적인 연명에 그쳤다. 아주 조선 역사를, 한국사를 아주 까내리려고 작심을 한 거죠. 아주 한국사는 비실비실하게 대륙과 섬으로부터의 그 적극적인 공세에 수동적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한국 민족성의 특징으로 꼽히는 단파성, 당파성, 의례성, 뇌동성 등이 모두 이러한 지리 환경에서 비롯된 운명적 결함이라고 규정했다. 이건 사실 우리 그 한민족한테는 정말 극언이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인데, 이러한 반도적 성격론은 반도를 대륙과 해양 사이에 완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리고 그 구성원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이론이다. 반면 섬나라 일본은 장점을 축적할 수 있는 우월한 입지라고 미화했다. 오늘날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사이비 이론으로 판명된 이 논리는 당시 환경 결정론의 외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환경 결정론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이론이 아니라 그 유럽으로부터, 서양으로부터 그 도입한 이론입니다. 19세기 중반 구미 지정학에서 발행한 환경 결정론은 자연 특성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팽창과 나치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로 쓰였다. 19세기 중반에 출발해서 그 20세기 초에 어, 서양 세계 밖으로 이제 학설이 퍼져서, 이것이 1925년경에 어, 도쿄 고등사관학교 지리학을 전공하던 김교신은 일본 학계에 유입된 환경 결정론의 조류를 실시간으로 접했다.
김교신이 그 동경고사에 재학하고 있던 1920년대가 바로 이 환경결정론이 서양으로부터 밀려오던, 그래서 그 일본의 지리학과 역사학이 그 서양의 그 영향을 받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환경결정론의 영향을 받던. 그리고 김교신은 바로 그 시기에 동경고사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비록 학부 학생이지만 실시간으로 그 일본의 지리학과 역사학이 그 서양의 그 결정론을 도입해서 반도를 깎아내리는 반도적 성격론을 제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어, 체크하고 있었어요, 김교신. 그래서 그는 졸업 후, 졸업 직후 미시나 아키데, 아까 말한 산품장형이죠. 등이 환경결정론을 조선사에 대입하여 왜곡된 논리를 양산하는 과정을 목도하며 강한 비판적 인식을 키워나갔다. 그러니까 이 김교신이 조선지리서구를 34년도에 썼는데 김 선생이 그것을 준비한 시기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이미 그러한 조류가 일본에서 형성되고 있었고,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일본에서의 그 환경 결정론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김 선생은 그 분야를 한 10년가량, 10년은 좀 못 되겠죠. 한 8, 9년 동안 꾸준히 그, 그 사조를, 그 학계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문제의식을 키우고 그거에 대한 반박 논리를 키워나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김 선생이 34년도에 갑자기 뭐 그냥 뚝 떨어지듯이 조선지리 소고를 쓴 게 아니라 조선지리 소고의 내용이 그 학창 시절부터 준비해 왔던 그 결과물이었다라고 그 보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적 성격론의 목적은 자명했다. 조선의 자주성을 학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지리적 숙명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 서구의 환경결정론은 제국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대침탈을 합리화하는 시의적절한 이론이었고 지구 반대편 일본 군국주의와의 만남을 통해 반도적 성격론이라는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사생활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나온 말입니다. 김규신은 학생 시절부터 이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반론을 준비해 나갔다. 여러 해 동안 생각을 가다듬은 끝에 김교신은 34년 조선지리소고를 발표한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대침략이 가속화되던 엄혹한 시기였다. 만주사변이 31년이죠. 과학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지리학자로서 김교신은 조상의 묘자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풍수지리설이나 지리적 입지 때문에 민족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반도적 성격론을 동일한 수준의 미신으로 보았다. 그가 지리박물과로 전과했던 동력 중 하나는 풍수지리의 비과학성에서 탈피하려는 의지였음을 상기할 때 반도적 성격론에 대한 그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무교의 신앙에 기반한 민족 정체성의 재발견과 투철한 과학정신 또는 학문정신이죠. 그것이 조선지리 소고를 재탕하는 두 개의 견고한 기둥이었다. 이 지리학에서 이게 이제 이 반도적 사명론, 반도적 숙명이 아니라 반도적 사명론입니다. 김주신은 그 지리학에서 위치는 그 땅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조선지리 소고의 결론 역시 이 위치에 대한 재해석으로 귀결된다. 김교신은 온대 지방이야말로 문화 발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온대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지역에 위치한 복된 땅이라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일본 관학자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김교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을 극동의 중심이자 심장이라고 선언한다. 일본 관학자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한반도의 지리적 단점에 대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일제의 반도적 성격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공세적인 태세 전환이다.
이런 논리, 이런 비판적인 자세가 식민지 시대에 한복판에 등장했다는 게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선구적인 통찰이죠. 그는 조선이 극동의 심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세계사를 주도했던 세계의 반도를 소환한다. 아까 그 반도적인 그 성격론을 그 일본이 굉장히 질타했잖아요. 반도는 결국은 대륙도 아니고 섬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동성, 결국은 대륙 국가나 섬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숙명론을 주장했는데 김교신은 오히려 세계사를 주도한 세계 문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계 문명이 반도에 기반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문명이 교량이었던 그리스 반도다. 고대 문명이 로마 제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그리스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김교신은 그리스 반도가 반도 지형, 산악 위주의 지세, 북위 3, 40도 위치 등 여러 면에서 한반도와 닮았음에 주목했다. 특히 외세의 침략과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처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는 그리스의 자랑이 곧 조선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리스야말로 뭐 서양 역사에서 서양 문명의 원류라고 일컫는 곳이니까 그 뭐 김교신의 말이 정말 그 일본의 관학자들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중해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반도의 형상과 면적, 위도가 한반도와 유사한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심장으로서 강성할 때는 주위를 지배하고 약할 때도 결코 평온할 수 없는 운명을 지녔다. 여기서 김교신 특유의 독창적인 지리학적 상상력이 발휘된다. 전 김교신 선생의 그 조선주의 서구에서 가장 뛰어난 문장을 하나만 꼽는다면 전 요걸 꼽았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에게해의 그리스를 떼어 이탈리아 남단에 붙여놓고 우리 반도와 대조해보라. 응?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그리스 반도를 떼어 붙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있는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본토였던 이탈리아 반도의 남단은 해안선이 심심하거든요. 반면에 그 에게해 그리스 반도는 해안선이 엄청 조밀하죠. 울퉁불퉁하고. 어. 김교신은 바로 한반도의 남해안이 그리스 반도의 남해안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다가 그리스 반도를 떼다 붙이면 한반도와 흡사한 모습이 된다. 그 이탈리아 반도의 강대함과 그리스 반도의 숭고함을 합쳐놓은 형상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이다. 일본이 선망하고 그런데 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반도는 바로 일본이 선망하고 모방했던 서양 문명의 두 발성지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김교신이 그 일본인들의 당시 30년대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인데 일본 애들이 서양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선망에 맞지 않는 서양 문명의 두 발상지가 전부 반도였고 그리고 그 두 반도를 합친 것이 바로 한반도의 형상과 꼭 닮았다. 이게 바로 이제 김교신이 일본 관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한방 매기는 그러한 주장이 되는 거죠. 이 통쾌한 비유는 일제의 숙명론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논거가 되었다. 이 지리학적 합체 비유, 응?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 그리스 반도를 합치는 거. 이 합체 비유는 김교신의 창의적 발상의 정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형이 닮았다는 수준을 넘어 로마의 정치적 강대함과 그리스의 문화적 숭고함이 조선에서 꼽힐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김교신은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반도죠. 유틀란드 반도, 키르케고르의 고향이죠. 이 한반도의 20%도 안 되게 작은 면적과 지형을 가졌음에도 덴마크는 한때 북유럽을 호령했던 바이킹의 땅이니까 현재는 세계적인 농업 모범국이다. 농업 협동조합 유명하죠.
김교신이 덴마크에 주목한 것은 은사 우찌무라 간주의 영향이기도 했으나 이 덴마크를 그 동아시아의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 바로 우찌무라 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주가 그냥 뭐 단순히 무교회주의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식민지 시대 조선의 그 농업 운동, 농촌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 덴마크를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거든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덴마크 부흥 뒤에는 키르케고르의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규신의 지론은 희종일관 명확하다. 중요한 건 환경보다 사람이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다. 덴마크의 사례는 척박한 환경조차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증거였다. 결국 조선이 극동의 심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길은 이 축복받은 위치에 걸맞은 신앙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는 것이 조선인류소가 소고가 던지는 최종적인 함이다. 자, 이 김교실은 그리스, 이탈리아, 덴마크라는 세 선진 국가가 모두 반도 국가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가 보기에 조선의 지리적 조건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었다. 한반도는 백성이 넉넉히 살림살이를 꾸려갈 만한 풍요로운 광산이며 인류 사상에 공헌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최적의 무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현실을 안다는 식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정학적 불리함을 한탄했다. 서해가 대서양만큼 넓거나 압록강 저편에 알프스 같은 험산 중령이 버티고 있어서 대륙의 침략을 막아주었어야 했다고 탄식했다. 예? 그 서해 바다가 너무 좁아서 중국의 침략을 받았고 그 압록강 저편에 그 험준한 산맥이 없어서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혹은 대한해협의 태평양처럼 넓어 섬나라였다면 일제의 침탈에서 벗어나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원망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에 강대국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순환의 역사를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비관했다. 하지만 김교신은 이를 약자의 비명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지리적인 천험, 험하다는 뜻이죠. 곧 안전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천험, 또 산이 높고 또 바다가 넓고 깊고 그러한 것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남미 페루 잉카의 제국 수도 쿠스코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고지대에 위치했으나 스페인 침략을 피하지 못했다. 해발 4,000m 이상의 고원에 자리 잡은 은둔의 나라 티베트 역시 히말라야의 험준함만으로는 영국의 진출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유신은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다. 비겁한 자에게 안전한 것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 불안한 땅이 없다는 사실이다. 조선 역사의 평안한 날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반도가 동양 정국의 중심임을 증명하는 증거다. 조선 반도는 물러나 은둔하기에는 위태로운 것이나 나아가 활약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발판이 없다. 지리적 위험을 핑계로 비관하려거든 차라리 캄차카의 동토나 그린란드의 빙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는 일갈했다. 물질적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선천적 결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문제는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백성의 소질과 담력이 있을 뿐이다. 이 소질과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죠. 김교신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고난의 역사는 오히려 정신적 차원에서 특별한 희망의 근거가 된다. 김교신은 여기서 유대민족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그들 역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시달렸으나 그 고난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정립하고 인류의 구원선을 써내려갔다. 김교신은 반만년의 풍상을 겪은 한반도 백성 또한 강대국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다. 고난의 백성만이 갖고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죠. 강대국은 알 수 없는 제국주의 국가, 군국주의 국가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심오한 진리를 고난의 백성인 한민족이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신의 경륜은 교만의 뿌리가 뽑힌 가난하고 유린당한 자들에게만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맡기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 김교실은 당시 조선을 유린하는 이웃 나라의 내면이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다.
오만한 지역주의자들에게 신의 섭리가 이해될 리 없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국에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정직하고 맑은 마음을 남겨주신 그 섭리적 소명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따옴표 이거는 김교신의 직접 인용입니다. 이는 일제 군국주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질타이자 예언자적인 경고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문명이 서쪽으로 흐를 때 그리스가 꽃피웠듯 인도와 서양 문명이 동진할 때 조선 반도에는 찬란한 문화가 출현했다. 이제 북미 대륙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문명의 물결이 백두산 기슭까지 적시고 있다. 서쪽에서든 동쪽에서든 고귀한 문화의 광명이 비출 때마다 이 반도는 한 번도 어둠 속에 머문 적이 없었다. 김교실은 조국의 무궁한 가능성을 확신하며 지리적 숙명을 뛰어넘는 신앙적 승리를 선언하며 글을 맺는다. 아, 조선일보는 이런 문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동양의 그 모든 고난이 이 땅에 모여 있거니와 동양에서 산출하여야 할 바 무슨 고귀한 사상, 동반구 반만년의 모든 것을 용왕로에 다리어낸 엑기스는 필연코 이 반도에서 찾아보리라. 김교신은 반만년 동안 이 땅에 뿌리내린 조선 백성이 장차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고귀한 사상의 정수를 들어올려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일제의 반도적 성격론에 대한 통쾌한 학문적 반격인 동시에 절망에 빠진 조선 청년들에게 반도의 시장학적 위치를 축복과 사명의 관점으로 보게 만든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었다. 식민진이 품었던 불리한 숙명은 김교신의 펜끝에서 오히려 지극히 유리한 소명으로 탈바꿈했다. 소위 식민사관이라 불리는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관은 무엇보다 한국 역사가 주변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탈율성론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이론은 한국사가 자생적 발전 동력을 갖지 못했기에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비로소 정체된 역사를 벗어났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대륙에 붙은 작은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이었다. 이러한 식민사관에 대해서 우리 학계가 본격적인 학문적 반기를 든 것은 광복 이후의 일로 평가받는다. 역사학자 이기백이 61년도에 한국 식민주의적 한국사관 비판을 발표하며 그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기백은 식민사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토대인 지리적 결정론과 반도적 성격론 그 자체를 논파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교신의 조선일보는 이기백의 논문보다 무려 27년, 거의 한 세대죠. 한 세대 앞서 발표됐다. 광복을 11년 앞둔 식민지 시대 어둠의 한복판에서 지리학적 관점으로 식민사관의 토대를 정면 반박한 선구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김교신은 광복 후 전개될 식민사관 극복의 학문적 원형을 제시한 선구적 인물이라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기백이 오산학교 시절 역사교사 함석헌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부친 이창갑이 성서조선의 열혈 독자였던 사실은 중요하다. 이기백 선생이 오산학교 졸업하고요. 일제 말기에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가셔서 와세다 대학 사학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와세다 대학 다니던 도중에 해방이 되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귀국해서 그 서울대 사학과로 편입을 해서 서울대 사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어, 이백 선생이. 그리고 그 재미난 거는 이백 선생이 와세다 대학 그 재학 중에 그 야나이하라 다다오 선생 같은 분의 그 토요 강좌에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백 선생이 그 일본에서 당시에 그 일본 도쿄에서 무교회 집회 스가모토 선생이라든가 야나이하라 선생 집회 그 출석하고 있던 노평원 선생하고도 만났어요. 그 이백 선생님이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감화회 같은 그 무교회 쪽 행사에 출석하셔가지고 그 당시 그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던 그 노평원 선생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 말씀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그거 들은 분이 안 계시겠네요.
이기범 선생 말씀이 아주 걸작입니다. 노평원 선생이 일본에서도 하여간 그 40년대 그 해방 직전이죠. 그때 그 일본의 무교회 집회가 있으면은 이기배 선생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자면 뭐 전혀 거리낌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좌중을 압도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노평원생은 우리가 노평원생 강의 들어본 분들은 다 알지만 강의 도중에 막 그냥 막 고함치고 막 발도 구르시고 막 질타하고 욕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저 해방 후에 성서 집회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고 일본 시절부터 이미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똑같았다는 거죠. 음. 이기백 선생이 하신 말씀이라 제가 마침 나왔기에 말 나온 김에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기백 선생은 그 무교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기백 선생을 주례를 서신 분이 이기백 선생이 55년인가 4년인가 6.25 직후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의 주례가 노평원 선생입니다. 아마 이창갑 선생이 의뢰했겠죠. 이창갑 선생이 노평원 선생하고 가까웠으니까 신앙적으로 신앙 동지니까 그 아들 결혼식을 맡긴 거죠. 근데 그 아들 이기백 선생 결혼식 때도 노평원 선생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하셔가지고 막 하객들이 막 끌어내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평원 선생님은 참 못 말리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백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80년대 초죠. 그때 서초동 개나리 아파트에 사실 때 대구로 한번 뵈러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백 선생 사모님도 뵀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만 사는데 아파트가 평수가 한 6, 70평 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일 큰 방, 그 한 방이 무슨 저 도서관처럼 책장이 그냥 큰 방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걸 제가 보고서 지금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양반은 이백 선생은 학교 연구실에다가 책을 둔 게 아니라 아파트를 큰 거를 장만하셔가지고 그 큰 아파트에서 제일 큰 방을 서재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휙 거실로 지나가다가 그 큰 방에 책이 잔뜩 도서관처럼 꽂혀 있는 걸 보고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겁니다. 조선지리소고가 마련한 사상적 토양 위에서 이기백의 사학수 성취가 가능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도 직접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걸 알았으면 여쭤봤을 텐데 그때는 이거 몰랐죠. 젊어서. 너무 뭘 몰라서. 예? 그때 이제 머리나 몸통 가운데 토막이었으면 될 텐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지금은 여쭤볼 수도 없죠. 그죠? 응? 이배 선생님 벌써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하여간 저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걸 안 읽어봤을 리가 없거든요. 이배 선생이. 어, 조선 김씨냄새라는 기독교를 부르짖었던 지리학자 김규신의 치열한 고민이 값진 학문적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는 예배당의 담벼락 안에 갇히지 않고 우주와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통찰했던 무교회주의적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였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